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일 외교 차관들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만나 대북 정책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백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일본 정상과 문재인 간 회담 불발로 한일 경색 국면이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웬디 셔먼 미국 외교부 부장관이 한일 양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를 주제넘게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월이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와 국민 정서,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고 약 올리듯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첫째 딸이 아파트를 살 때 최 전 원장이 4억 원을 빌려줘 아빠 찬스라는 주장에 대해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까지 받아 상환받은 걸 부모 찬스라고 하면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위법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찬스라는 영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나 본데 문재인 아들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1억 원 넘게 받아먹은 사례를 떠올리면 아빠 찬스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전자투표를 하면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며 현재의 전자투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부정선거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과 같이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을 반복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오전 7시에 7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탑 7,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들 A씨가 자신이 입양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왜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더 알려달라고 한 것일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앞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이에게는 입양됐다고 공개하는 게 정서에 좋지만 외부에 알려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면서 어쩔 수 없이 알려졌다면 지금부터라도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경이라는 이 여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이 입양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뭣도 모르는 이경이 이 같은 발언을 내뱉자 최 전 원장의 아들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A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입양됐다며 입양되기 전에는 제 자신이 부모님도 없고 고아라는 점에서 항상 부끄럽고 속상하고 우울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초등학교 때 입양됐기 때문에 그 당시 민주당 주장이 달콤하게 들렸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했을 때였다라면서 하지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진짜 많이 치유됐고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입양아 사실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극복할 수 있는 발판과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의 인식도 바뀐다. 사실 저런 부분은 저처럼 고아였던 아이들이 아픔을 공감하지 다른 사람이 위하는 척하고 그러는 건 가식이고 가면으로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또 저희 아빠는 직접 저와 부딪히고 이겨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해하고 저 같은 아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빠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주위에도 아이를 입양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역시 아이를 위해 입양 사실을 밝히고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굳이 알려준 이유는 남들이 수근수근 대는 걸 아이가 듣고 상처받을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가 실제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다는 말을 남들로부터 듣고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딸 둘을 입양해서 키우는 배우 신혜라 씨도 아이들에게 또 대중에게 입양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혜라 씨는 입양한 딸들에게 너는 버려진 게 아니고 지켜진 거야. 엄마는 너희를 가슴으로 낳았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신혜라 씨 또한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의 입양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기본을 지켜줘야겠습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판사 시절이던 2000년과 2006년 두 명의 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입양 부모로서 겪었던 희노애락을 8년간 한국 입양 홍보회 홈페이지에 약 150편의 일기로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전 원장은 2011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입양하는 악마 같은 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최 전 원장의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 말이 가슴에 참 많이 와닿습니다. 최 전 원장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최 전 원장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데 이어 20일엔 국민의힘의 젊은 입 대변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장외 행보를 하고 있는 경쟁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최 전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 잔디밭에서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양준우 대변인, 김현주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은 당원들의 목소리, 젊은 청년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대변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입당 계기에 대해서 최 전 원장은 가장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었다며 당원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입당한 이후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7일엔 역시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부산 봉사활동, 19일엔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 그리고 이날 대변인단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납니다.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 효과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 입당 직후엔 지난 16일에서 1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최 전 원장은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5.6%를 기록했습니다. 여야 합쳐서 4위입니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에서 지지율 상승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 뜻이 거기에 반영돼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경선 주자들 중에서 나이는 많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청해부대 장병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라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것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이 정치에 참여한 이후 문재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한 후 국민의힘이 당밖에 머물고 있는 제3지대 주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당내 대선 주자의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등과 최근 당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한해 국민의힘 인사들의 도움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윤 전 총장과 김 전 부총리 등과는 당의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의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추가돼서 이미 비빔밥이 거의 다 완성됐다. 지금 당근 정도가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제2의 진행자가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지 않느냐라고 묻자 그래도 당근하고 시금치가 빠진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당밖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김동연을 당근과 시금치에 비유한 것인데 비빔밥에 당근과 시금치가 안 들어가도 아쉽기는 하지만 비빔밥을 만들 수는 있죠. 다시 말해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8월 버스 정시 출발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유력 주자로 손꼽히는 홍준표 의원이 한 언론과 심층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향해 이른바 망둥이 발언을 한 후 한 일주일 정도 별다른 행보를 하지 않았고 언론 노출 빈도도 적었었는데요. 이날 인터뷰에서 홍준표 의원은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 그리고 야권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일종의 평을 내놨습니다. 지면 인터뷰였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과 음성은 구하지 못하고 그래픽 자료로 만들어 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홍 의원은 여권 대선 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대통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재명이 일정 수준의 팬덤은 형성하고 있지만 그게 대통령이 될 만큼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될 것이다. 그저 팬덤에 그치고 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또 홍 의원은 당내 경선을 통과해 이 지사와 맞붙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1대1 TV 토론을 하게 되면 가장 쉬운 상대라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이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발언의 취지를 들여다보면 이재명의 경우 형수에 대한 욕설 논란, 여배우와의 스캔들 등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 이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절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놓았을까요? 이날 인터뷰에선 유독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요. 처가 리스크나 이날 새롭게 제기된 골프 등 접대 의혹 등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신이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인 홍준표 의원은 더는 이야기를 안 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전 탄핵 대선 때 내 후배가 후원금 쪼개기로 선관위에 고발을 당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받았는데 그때 윤석열이 홍준표의 뒷돈을 준 것을 실토하라고 1년이 넘게 후배를 불러 협박했다. 그런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내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 바로 후배를 무혐의 처분하더라.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한 홍준표 의원은 참다 내 페이스북에 오늘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는 말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내 경쟁 주자가 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어떤 평을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홍 의원은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선 윤 전 총장과는 달리 다소 호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홍 의원은 감사원장이 사퇴하고 바로 정치를 시작하면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 않겠나. 그러면 감사원장으로 했던 직무가 정치성을 띈 게 아니냐는 시각을 충분히 받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이렇게 지적은 하면서도 이날 제기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언론이 다소 과하게 본 거 아닌가라고 최 전 원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자기가 감사원 공간에 들어갔는데 원래 살던 빈집을 다른 사람에게 꼭 세를 놓아야 하는 건가? 자식한테 들어와 살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법률적 문제가 되나?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해 낙제점을 줬는데요. 그는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진솔한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모든 부분에서 통치 능력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문 정권 들어 경제 주체인 40대, 즉 중산층이 붕괴됐다. 중산층 핵심은 자영업자인데 여론조사 지표에서 보면 40대들은 마치 문 정권을 지지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만나보면 정권의 등을 다 돌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여야 양자 구도라면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고 볼 거다. 그래서 다자 구도를 노려서 우리 쪽 표를 분산시키려 할 거다. 시간을 두고 한번 봐라. 그렇게 될 거다라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정권 교체의 필수라는 점을 거듭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 이상 장기화되며 한 가지 아쉬움이 드는 게 있죠. 바로 대규모 집회를 못한다는 건데요. 아마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19년 조국 반대 집회와 같은 규모의 집회가 그 이후에도 한 두세 차례만 더 열렸어도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휘청휘청 거렸을 것입니다. 이들이 촛불 시위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민심이 폭발하는 대규모 집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 이번 4차 팬데믹에 따른 고강도 방역 조치도 다음 달 8월 15일 그러니까 광복절까지는 절대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차량 시위를 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촛불 집회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민심이 어느 한순간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1만여 명에 달하는 무주택자 커뮤니티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집값 폭등에 분노하는 1만 명의 에너지를 결집해 촛불 집회를 준비하겠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집 없는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집 없는 국민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결집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집값 하락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들려면 집 없는 국민이 결집하여 집값 폭등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촛불 집회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정부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 금지가 풀리는 순간 바로 촛불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카페의 모든 역량을 촛불 집회 성공적인 개최에 집중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은 집값 폭등은 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집값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들에게 벼락거지를 물려줘야 한다며 이 벼락거지 상속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들고 문재인 민주당 아웃을 목이 터져라 외칩시다. 그래야 훗날 자식들에게 비겁한 부모가 아니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들의 결의는 행동으로 표출된 적이 있는데요.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전세버스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버스 벽면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쇼는 이제 그만.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 회복 약속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병이 악화돼 또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이번 광복절엔 문재인이 석방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석방할 것 같다. 라는 말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쫄보 같은 문재인 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어깨 통증 및 관절 건강 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구치소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지만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하에 2019년 9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치료를 거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입원을 거듭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문재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고 눈치도 염치도 없는 문재인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재입원을 신경이라도 쓸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접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께 방송 출연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출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증을 계속 호소하셨고 검사를 해보니 여러 부위에 관절염이 발견됐다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고 지난 15일 구치소 교정당국에 병원 입원이 필요하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병원 입원이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연하신다고 여쭤보고 나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오전에 접견을 들어가서 이제 병원 외부 진료 결정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세현 출연 제의가 있는데 잠깐 나가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결정하고 이런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야권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질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그건 제가 코멘트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로 책을 읽으시는 데 시간을 보내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네. 책을 보시고 책이 지금 한 1,700건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렇게 보시고 좀 다 못 읽으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뺀 것 한 1,500건 정도는 이제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은 거의 하루에 한 권씩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책이 물론 두께가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하여튼 다방면의 책을 좀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입원 소식이 알려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운동을 지속해온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 투쟁한 지 무려 1573일째 4년 4개월이 되는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8.15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의 여성 대통령이 어깨 통증, 허리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건강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무려 4년 4개월 동안 정치 보복을 하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살인 정권이라면서 이제 거짓 촛불의 망령을 걷어내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돈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을 무려 4년 4개월 동안 인신감금시키는 나라는 없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 8.15 즉각 석방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를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다 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20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전직 대통령들은 정말 나라의 어려운 일들을 고독한 상태로 누가 딱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처리해 나간 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린 것도 많지 않은가라며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을 거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선 저 역시 전직 대통령의 그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 국민들의 심정에 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30년씩이나 구형해놓고 장기 구금을 안타까워하는 국민 심정에 공감을 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과거 박 전 대통령을 아끼고 애정을 갖고 지금도 강력히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다 일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형사법을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일했던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데 대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정치를 시작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안 해봤어도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는데 윤 전 총장은 정치권에 뛰어들고 난 후 말 한마디 가지고도 공격을 받고 하다 보니 이제서야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깨달으셨나 봅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도 적폐 수사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에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소출을 했던 것에 대해 섭섭하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비난받을 건 받고 수용해야 할 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잘못이 있다고 봤던 자신의 과거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하는 말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을 맞이하는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넣는 바람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고 그 덕분에 나라가 망했다며 윤석열 개똥이다 라고 붕괴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 윤석열이 뭔데? 그 정도면 이라면 윤석열이 갔다. 나라를 공천화시키려고. 저 아줌마예. 대통령을 감옥시키려고. 아줌마야. 박근혜 대통령은 30년 구형죄를 해요. 망했어! 대통령을 감옥시키려고. 저희도 그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토지 매입이 활발해지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016년 대비 70%나 늘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사는 토지와 아파트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눈에 띄게 확 늘었는데요.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토지 주택 취득은 투기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 역차별 소지도 다분합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와 비슷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체를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으로 투기를 막는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정말 매우 빠른 것으로 집계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 거래는 2011년 3,515건 369만 5,166 제곱미터에서 2020년 57,292건 1,999만 5,837 제곱미터로 정말 급증했습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16.3배, 면적 기준 5.4배, 공시지가 기준 3.7배나 상승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전체 토지 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필지 기준 비중은 2011년 4.91% 수준에서 10년 뒤인 지난해 36.37%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면적 기준으로는 1.93%에서 7.89%,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06%에서 8.97%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중국인 토지 보유가 급증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진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는 중국인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진 세종시는 중국인 토지 보유가 지난해까지 10년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으로 19배 급격히 증가했는데 세종시의 지가 변동률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5배가량이나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무대왕함 301명이 어제 오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81% 되는 장벽이 코로나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국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지점은 어처구니 없는 해당 사건 자체에도 있지만 이를 해명하는 군 당국과 방역 당국의 거짓말 논란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로 용서를 구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 등을 하면 될 일을 꼭 잘못을 덜기 위해 면피하기 위해 말 같지도 않은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꼭 추가적인 논란이 일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청해 부대원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해 대량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여러 사정상 백신을 보내기가 힘들었다고 해명했었죠. 그러면서 군 당국이 밝힌 이유는 크게 봐서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백신은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외국 제약사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청해 부대로 보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주한미군에게 백신을 그렇게나 빨리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해외에 백신을 반출하지 말라는 이상한 옵션을 걸었던 것일까요? 결국 이 같은 군 당국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다국적 제약사 두 곳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구매한 백신 해외 파병 군인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직원들에게 공급하는 거 막고 있냐 했더니 전혀 막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고 오히려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외 반출이냐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방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있지도 않은 얘기 지어냈다는 거 확인이 됐죠. 그 다음 군 당국이 두 번째로 든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백신은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걸 청해부대까지 보내기도 힘들고 선상에서 보관하는 것도 곤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군 당국의 해명에 대해서도 방역 전문가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원은 총 301명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놔줄 백신 분량 2회를 합쳐도 600회분에 불과하죠. 이 정도면 냉동 박스에 넣어 수송하고 보관하는데 큰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군 수송기에 냉동 박스를 넣어 기항 중인 문무대왕함에 전달할 수도 있고 해상에서라면 헬기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걸 가능케 할 군 수송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같은 군 해명이 얼마나 수준 낮은 거짓말인지 알 수 있는 게요. 젊은 층도 맞을 수 있는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 상온 보관이 한 달로 연장된 게 정확히 5월 31일입니다. 즉 화이자 백신을 상온 2도에서 8도 사이를 유지하는 일반 냉장고에서 특수한 냉장고도 아닌 일반 냉장고에서 한 달간 보관하게 변경된 게 5월 31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에도 충분히 백신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인 게 확인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해부대는 문무대왕함에서 해상작전을 하는 만큼 미군이나 유엔, 현지 국가 등에서 백신을 빌려 접종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정당성을 얻으려면요, 우리 장병들을 위해 인접해 있는 미군이나 인접국가의 백신을 빌리려고 노력을 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를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군 당국은 무조건 어려웠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인 아덴만이나 아라비아해 등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미군이 주둔해 있고 우리와도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죠.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방문해 친분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주둔해 있는 미군에게 빌려달라고 말하기도 좋은 이유가요, 우리 청해부대의 파병 목적 중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과 유럽 EU와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300명 수준의 청해부대의 백신 접종 문제는 미국이나 EU, UN 등과 충분히 협조가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등은 파견국 등의 협조를 받아 백신을 접종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불가능했다는 해명은 다 거짓말이고 해외 파병 중인 우리 군 장병들에게 아예 신경을 안 썼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뻔히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들을 왜 속이냐는 거죠. 아까 주동찬 SBS 기자가 다국적 제약회사 두 곳에 전화를 걸어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 인용 보도해 드렸는데 진짜 국민을 뭘로 알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 건지 정말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 파병 군 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뭔가 최선의 노력은 다 했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은 다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로 들리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군 장병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노력을 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군 수송기를 띄운 게 전부였죠. 국민께 고개 숙여 1000번이고 1000번이고 사죄해도 국민들의 분노가 풀릴까 말까 하는 일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인지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